태호에게 보낸 편지 속 고우의 그림들을 쫓아서 2편. 오늘 2편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좋아하는 그림들을 대거 탄생시킨 아르 시절의 그림 8점을 역시 제 감상을 덧붙여 소개합니다. 부제는 아르의 빛, 천상의 색으로 정해봤습니다. 같이 감상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보시는 그림은 1888년작 아르의 다리와 빨래하는 여인들입니다. 거의 2년 동안 파리에 머물렀던 고우는 파리를 정없고 삭막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시골로 가고 싶어 하죠. 친구들은 그에게 프랑스 남쪽 지방을 추천하고 고우도 프로방스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우의 마음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도 고우는 그림에 대한 고민 외에 돈 걱정이 컸지요. 창작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생활비 일체를 댔던 동생 테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지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 곳곳에 간략한 구절로도 절절히 느껴집니다. 고우의 수채화 스승이자 당시 명성이 있던 화가 모베가 단 한 달 동안 6,000프랑의 가치가 있는 수채화를 그려 팔았다면서 자신에게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편지를 그림들을 붙이기에 앞서 테오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고우는 다 압니다. 고우의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작품 중 하나죠. 참 아이러니하고 애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모두가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림 중 하나죠.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우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죽으면 기차를 탈 수 없듯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단한 삶을 스스로 마감한 뒤에 고우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아무 제약 없이 아무 통증 없이 실컷 감상했었기를 바라봅니다. 고우는 당시 임대로 살고 있던 장소에서 도보로 1, 2분 거리에 있는 론강을 그렸습니다. 마치 야경 사진처럼 묘사가 생생한 이 그림은 강이 잘 보이는 건물 어딘가에서 램프 불빛에 의지해 그렸을 것 같은데요. 론강은 유럽에서 지중해로 통하는 유일한 큰 강이지만 수위가 낮았다고 하네요. 고우의 그림을 보니까 강 수위에 대한 설명이 한눈에 이해됩니다. 둑하고 강물 사이에 경계가 없어 보이죠. 론강은 지형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주변 경치가 좋아서 많은 예술가들이 묘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우 외에는 아직 론강을 주제로 한 다른 예술 작품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다음 그림은 아르의 고우집, 노란집입니다. 1888년 5월 고우는 아르에 있는 이 노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우가 거리라고도 불렀던 이 작품은 주변 환경도 흥미로운데요. 노란집 왼쪽에 차양이 드리워 있는 식당이 보입니다. 고우도 여기 손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였던 우체부 조셉 룰랭의 그림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 친구의 집은 오른쪽에 보이는 철교 너머에 있었답니다. 고우는 이 집을 아뜰리에로 꾸며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기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고갱이 와주기를 기대했죠. 실제로 고갱은 12월 23일 노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은 그림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2월 23일 고갱과 심하게 다툰 고우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광기를 드러냅니다. 고갱은 파리로 떠나고 고우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 다음해 1월 노란집으로 돌아왔지만 환각 증상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르에서 그린 그의 수많은 작품들은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르레 라마르틴 광장에 있는 밤의 카페입니다. 앞의 작품과 같은 시기에 그렸습니다. 고우는 일본 판화의 성격을 이 그림에 약간 가미했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보실 고우의 침실과 어딘가 닮은 느낌이 있습니다. 고우는 카페란 공간을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할 수 있고 미칠 수도 있으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고우의 시대에서 카페의 역할은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소통의 장소는 아니었겠죠. 고우는 선술집이 갖는 분위기를 음울함과 용광로 지옥 같은 분위기를 부각하려 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일본 회화 특유의 경쾌함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그림이 경쾌해 보이지는 않고요. 모두가 돌아가고 일부 취객이 남아있는 영업 종료 전에 술집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회화가 경쾌한지는 언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지는군요. 다음 그림은 아르레 있는 고우의 침실, 나의 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고우가 그렇게 보이도록 그린 것도 있겠지만 구도나 가구의 배치,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색상의 풍경이 실제 생활 공간 같다기보다는 저는 한 장의 엽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만 보더라도 의자 한 개는 침대를 향해 놓여 있고 다른 한 개는 왼쪽 문 앞에 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들이 현실감이 없이 전시 효과처럼 보이지 않나요? 앞에서 보신 아르레 라마르틴 광장에 있는 밤의 카페와 어딘가 닮아 보입니다. 고우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침실이 일본에서 인쇄된 판화들처럼 일부러 실내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앓고 난 후 내 캔버스를 다시 보았을 때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침실이었다. 다음 그림은 고우의 그림이자 만인의 그림, 아르레 포럼 광장에 있는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이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우 생전에는 두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돈 걱정과 자연 광선, 빛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고우는 햇살이 많고 그에 따라 만물이 제 색깔을 강렬하게 내는 아를 지방의 풍경에 사로잡혔습니다. 실제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랗고 태양은 창백한 유황빛으로 반짝이며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푸른색과 노란색의 조합이 얼마나 부드럽고 매혹적인지 도저히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보이는 카페 외관 전체가 고우가 언급한 부드럽고 매혹적인 노랑과 파랑의 조합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원래 보색 계열인 두 색상이 기막히게 어울려서 튀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색 대비가 크면 중간색이 좀 있어야 자연스러울 텐데요. 고우는 딱 저 색들만 가지고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밤의 카페를 그렸습니다. 앞에서 보신 카페 그림도 역시 아르인데요. 두 그림의 분위기가 다르죠. 대학 때 서양 미술사를 교양으로 들었었는데요. 그때 말씀이 얼핏 기억납니다. 고우가 노란색을 많이 쓴 것은 당시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자주 마셨던 값싼 술, 압생트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어요. 압생트는 쑥을 주 원료로 해서 향료로 만들어지는 술인데요. 중독되면 환각이나 환청, 분노나 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목도 다 아시지요? 1889년작, 제가 소개하는 작품명은 제가 좋아하는 고우의 책, 반고흐 영혼의 편지를 따르고 있는데요. 꽃병에 꽂힌 14송이 해바라기입니다. 고우는 이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을 3개의 캔버스에서 다른 2개의 해바라기 그림과 동시에 그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린 것은 초록색 화병에 3송이가 꽂힌 해바라기이고 두 번째도 역시 3송이의 해바라기인데 꽃잎은 떨어져 씨만 남은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환한 바탕에 그린 것으로 가장 멋진 그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해바라기의 화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고흐는 이 세 작품 외에도 많은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해가 뜨자마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꽃이 시들어버려서 단번에 그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고흐는 왜 유독 해바라기를 좋아했을까요?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게 옆에 있는 레스토랑이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건 너도 알겠지. 나는 그곳 창문에 있던 커다란 해바라기를 늘 기억하고 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그림이네요. 1889년작 우체부 조제프 룰랑의 초상입니다. 조제프 룰랑은 아르레에 있는 우체국 직원이자 고흐의 절친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림 모델을 찾아 헤맨 고흐에게 룰랭은 자신의 아들 카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고흐는 1888년 아를로 이주해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기 희망했으나 실현되지 못했죠.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에도 여러 번 이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고흐는 덜 외롭고 우리는 고흐의 작품을 더 많이 감상할 수 있었을까요? 앞의 그림에서 그의 집 위치가 짐작되는 아르레 고흐 집, 노란 집 그림을 보셨는데요. 고흐는 가까운 곳에 사는 룰랭 가족과 친분을 쌓았고 이들 가족은 고흐의 작품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아들 카밀의 초상화는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려서 한 장은 테오에게, 다른 한 장은 룰랭에게 줬습니다. 룰랭의 초상화에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그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우체국 유니폼인데요. 제복과 모자가 멋져 보입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 속 고흐의 그림들을 쫓아서 2편 아르레 빛 천상의 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들 아시고 좋아하는 그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저도 준비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편, 고흐가 짧은 생애를 살다간 마지막 거취가 있는 파리 오베르 시절과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던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3편도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